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84조를 둘러싼 아주 중요한 쟁점 두 가지를 국민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는 영상, 그 시간을 드디어 가졌습니다. 헌법 84조는 내용이 대통령은 외환 또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걸 앞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뒷부분, 재직 중,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뒷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 규정에 내란, 외환 또는 내란의 죄라고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여기에 군형법 반란이 적용될 수 있는 거냐, 그 논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뒷부분,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즉 외환 또는 내란만 형사상 소추, 기소돼서 추궁당한다, 기소당한다. 외환 또는 내란의 죄만 기소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세현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불기소한 것, 여기에 따른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은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영상과 오늘 영상 핵심 부분은 나중에 쇼츠로 쇼츠로 촬영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분명히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11조,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인권이 있다라는 대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체적인 것의 첫 번째 격으로 11조의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11조 1항이 바로 법 앞의 평등입니다. 법 앞의 평등입니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이것의 예외가 바로 대통령이니까 84조를 규정한 겁니다. 이것은 평등의 대원칙의 예외고, 이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법 앞의 평등의 예외로서 대통령은 외환 또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앞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바로 이 사건 내란이라는 단어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그리고 설명하는 자라고 할까요? 그리고 실제 지금 박세현 검찰도 내란죄라고 해석합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외환 또는 내란의 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형사 책임, 대한민국 형사 책임에 적용되는 근거 규정은, 자, 이 부분을 군인에 대해서, 군인이 아닌 사람, 우리 일상 용어로 민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반인과 군인으로 나눠서 형사 책임에 있어서 일반인은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반인 중에 군인은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군형법은 군인이기 때문에 특별법인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는데, 자, 지금은 이 두 가지 체계 중에 형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형법에는 다시 형법 총칙이라고 해서 형사책임의 일반적인 원리를 규정하고 각 칙, 여기서부터 바로 구체적인 죄, 우리가 아는 죄명이 나오는 겁니다. 각 칙에는 다시 제1장부터 제42장까지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2장 송계의 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장 내란의 죄에는 그 안에 87조 내란죄, 88조 내란 목적 살인죄, 89조 미수범,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넘어야 될 고개는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외환 또는 내란의 죄, 이 내란의 죄가 형법 87조 내란죄로 좁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틀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깨야 되는 겁니다. 먼저 분명히 헌법은 내란의 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을 봤더니 제1장 내란의 죄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87조부터 90조까지 죄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두가 적용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윤석열의 불명의 외환죄도 있는데, 외환의 죄도 있는데 지금 전혀 수사나 기소가 안 되고 있지만 이 부분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명의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외환 또는 내란의 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외환의 죄,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외환의 죄는 헌법에는 앞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형법에는 제2장입니다. 분명히 외환의 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2조에 외환죄, 이렇게 죄명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1장 내란의 죄는 87조의 내란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제2장 외환의 죄는 92조 외환 유치죄, 외환을 유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3조 여적, 적과 함께했다, 여적죄. 94조 이적인데, 즉 적을 도와줬는데 민간인이 모병, 병사를 모집해서 도와줬다, 모병 이적죄. 95조는 시설을 제공해서 적을 도와줬다. 96조는 시설을 파괴해서 적을 도와줬다. 97조는 물건을 제공해서 적을 도와줬다. 98조는 간첩죄, 우리가 말하는 간첩죄입니다. 간첩죄. 99조는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적을 도와줬다, 일반 이적죄. 그리고 100조 미수범, 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자,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84조가 문제가 된 적이 없어서 어떤 학자도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해 놓은 책이 없습니다. 일반론적으로만 해석을 했지, 이와 같이 윤석열을 구체적으로 처벌하는데 문제가 되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헌법 84조는 외환의 죄입니다. 그 부분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고, 그거는 형법 92조부터 101조까지 그 죄를 대통령이 범하면 이란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정리해야 될 게, 헌법 84조에서 외환 또는 내란의 죄, 즉 외환의 죄와 내란의 죄는 형법 외환죄 있지도 않고, 그것도 아니고 형법 내란죄, 그렇게 87조 협소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외환의 죄는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똑같은 그 문구 그대로입니다. 에 따라 92조부터 무려 101조까지 죄를 대통령이 범하면 이란 뜻이고, 내란의 죄는 바로 형법 87조부터 90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이라는 뜻이다. 자, 이 해석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토를 못 답니다. 자, 1 더하기 1은 2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2 더하기 1은 3이다. 논리적으로 나가겠죠. 이 부분에 대한 먼저 1 더하기 1은 2다에 해당하는 설명을 제가 길게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법 84조에서 외환 또는 내란의 죄는 형법 외환죄, 형법 내란죄가 아닙니다. 형법 외환죄 없습니다. 외환 유치죄부터 여적, 모병이적, 시설 제공 이적, 시설 파괴 이적, 물건 제공 이적, 간첩, 대통령도 간첩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일반 이적, 미수, 예비 음모, 선동, 선정까지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외환의 죄. 내란의 죄는 내란죄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지금 패널들, 지금 검찰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란의 죄, 즉 87조 내란죄, 88조 내란 목적 살인죄, 89조 미수범,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까지 87조부터 90조까지 내란의 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자, 이번에는 2 더하기 1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즉 공무원의 수반이면서 국군 통수권자, 군인들의 통수권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헌 문란, 나라의 헌법을 문란하게 하는 수단으로 공무원에게도 지시할 수 있지만 국군에게도 지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국군들이 무장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헌법기관에 난입했습니다.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나라의 헌법을 문란케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형법과 군형법,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형법. 그래서 그냥 형법. 군형법은 군인에게, 민간인 중에 군인에게 적용되는 형법. 그것은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인데 가중해서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형법 중에 군인이 일반 형법의 죄를 범하면 민간인보다 가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군인이라도 군형법의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법과 특별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했으면 무슨 얘기냐면 죄의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같은데 민간인이 저지르면 형법이 적용되고 군인이 저지르면 군형법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했으면 군형법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제1장. 일반 형법은 제1장이 내란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군형법은 제1장이 반란의 죄. 형법 2장은 외환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군형법 2장은 이적의 죄. 자, 이적죄. 형법에 외환의 죄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94조 모병 이적죄, 95조 시설 제공 이적죄, 96조 시설 파괴 이적죄, 97조 물건 제공 이적죄, 99조 일반 이적죄. 자, 이것을 군인이 저지르면 제2장 이적의 죄라고 가중 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설명을 드리면 형법의 내란의 죄에 대해서 군인이 똑같은 본질, 헌법,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해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총기를 휴대했다. 그게 바로 반란의 죄입니다. 5조 반란죄, 6조 반란 목적 군용물 탈취죄, 7조 미수법, 8조 예비음모 선동선전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란의 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군인이 국헌문란, 대한민국 헌법을 문란하게 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은 군인에게 특별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5조 2항입니다. 군인은 사명이 있습니다.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토 안전 보장, 그리고 국가 안전 보장, 그리고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 이게 바로 국군의 사명입니다. 군에게 내린 헌법의 명령,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은 국군 통수권자도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 69조에서 대통령 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할 때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바로 5조. 나는 국군을 통수할 때 국가 안전보장과 그리고 국토 방위를 위한 의무를 나도 준수하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군의 지휘 체계를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몇몇 수방사령관과 그 부하 몇몇 그 부하들, 특전사령관과 그 부하들, 정보사령관과 그 부하들, 이런 자들, 방첩사령관과 그 부하들, 대한민국 50만의 군인 중에 이 몇몇 자들이 이 헌법 5조의 군의 사명과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한 겁니다. 그게 반란인 겁니다. 그걸 누가 지시했다?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군인들은 반란죄가 적용돼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현란한 기술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이가 김관진 당시 박근혜 국방부 장관을 정치관여죄라고 하는 군형법을 엮을 때, 그리고 대법원도 그걸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민간인인데 어떻게 군형법이 적용되냐?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지시자가 민간인이고 댓글부대, 사이버사령부 군인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군형법을 위반했으면 지시한 너도 군형법 적용이 돼야 된다. 그게 형평이 맞는 거다. 실질적 형평이 맞는 거다. 2020도 1호 105 판결. 자, 이 모든 것을 합쳐보면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외환 또는 내란의 죄. 이 내란의 죄는 첫 번째 형법 87조 내란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87조부터 90조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의 특별법인 군용법 제1장 반란의 죄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대통령 윤석열은 조지호를 통해서는 일반 경찰력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국헌을 물랑케 하는 폭동을 일으켰지만, 김용현을 통해서도 무장병력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더 나가서 헌법 5조 2항에 국군의 사명과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문랑케 했기 때문에 반란도 동시에 저질렀는데, 대통령이 민간인이지만 그 지시자가 바로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형법 33조에 따라 대법원 판결 2020도 1호 105에 따라 내란도 일으키고 반란도 일으켰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내란 수괴가 아니고 반란 수괴 사형이다. 자, 저는 지금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1은 3이고 3 더하기 1은 4다. 지금 이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헌법 84조의 내란의 죄는 형법 87조 내란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란의 죄 87조에서 90조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이것의 특별법인 군용법 반란의 죄까지, 죄의 본질이 같으니까요, 그것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주체가 민간인이면 내란죄고 군인이면 반란죄인데, 대통령은 당연히 주체가 내란죄 주체인데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인에게도 지시를 내려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실질적인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지시한 사람도 책임을 반란으로 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헌법 84조의 내란의 죄에 모두 해석이 되는 거다. 이거를 제가 주장한 겁니다. 이 관련된 생각을 박은정 국회의원이나 최강욱 군법무관 선배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1은 3이며 3 더하기 1은 4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반란의 수괴다. 지금 그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앞부분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84조 다시 한번, 대통령은 외환 또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특권입니다. 헌법 11조 1항 법 앞에 평등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박세현 검찰의 내란으로 일단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반란이지만 박세현 검찰의 내란, 자, 내란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특권은 없어졌습니다. 특권이 없어졌다고요. 그럼 다시 해석해 봅시다.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출을 받는다. 이거 뭡니까? 일반 원칙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부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대한민국 헌법은 원칙이 11조 1항 법 앞에 평등이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1 더하기는 1은 2다.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법원 학자, 아무리 대학자 다 데리고 오십시오. 1 더하기 1은 2다. 이 약속으로부터 2 더하기 1은 3이다.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걸 그래서 자신 있게 누구든 덤벼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헌법은 11조 1항에서 법 앞에 평등을 대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예외를 헌법 84조 대통령이니까 직권남용죄 가지고 재직 중 소추하면 대통령 권한행사 못하지 않냐. 심지어 살인죄도 재직 중에는 살인죄도 소추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살인죄도. 그런데 외환죄, 내란죄는 아니야.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특권이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특권이 없어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법 앞에 평등으로 돌아가야죠. 그 해석을 지금 84조를 내란의 죄를 범하면 재직 중에도 형사상 소추를 받는다. 이렇게 문장이 해석이 되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원칙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윤석열이는 내란죄, 박세현의 내란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세현의 내란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직권남용을 범했습니다. 직권남용이란 것은 비상계엄 선포할 때 네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민의 최고의 명령인 헌법에 이런 요건, 내용상 요건 77조 1항, 절차상 요건 89조 5호, 그 다음 형식상 요건 82조 부속까지 지켜야 되는데 권한을 한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권한남용입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특권이 사라지고 자, 1 더하기는 2입니다. 일반 원칙으로 돌아와서 헌법 11조 1항 법 앞에 평등으로 왔으면 직권남용죄가 있는데 불기소합니까? 이게 헌법입니까? 이 부분의 해석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특권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법 앞에 평등으로 와야 되고 죄가 있으면 내란죄에 직권남용죄도 저는 여기에 더 있습니다. 외환유치죄, 평양에 무인기 보낸 거. 그리고 노상원이가 기능적 행위지배로 내란 목적 살인 예비한 것까지 모두 죄입니다. 저는 당연히 함께 죄를 묻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11조 1항 법 앞에 평등에 맞는 거죠. 대통령이 왕입니까? 더욱이 이 사건은 본죄가 원래 박세현 내란죄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반란죄입니다. 박세현 내란죄가 본죄입니다. 본죄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수사관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먼저 핸들링했습니다. 하여튼간 약삭빠릅니다. 제가 군법무관 13년 하고 군사건 전문 변호사 10년 하면서 대한민국에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 제가 봤던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정의의 방향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쪽에 머리 똑똑한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어느 쪽으로 똑똑하냐? 정의를 파괴하고 정의를 혼란하게 하고 정의를 위선으로 가두는 자들 진짜 똑똑합니다. 이런 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군 법무관들하고 군사건 3,000건을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더듬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박세현 검찰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원래 본죄는 박세현 검찰 내란 이겁니다. 그런데 수사관할권이 경찰에 있는데 국수본 우종수를 압수수색해서 병신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하는 척 하다가
비판받으니까 그것을 공수처에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본죄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입니다. 억지로 해석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습니다. 공수처법 2조 4호 라목 관련 범죄. 아니 웃긴 게 박세현 검찰이 수사관할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경찰에 안 주고 공수처에 줬는데 그 선배들, 검찰 선배들의 변호사가 수사 관할권을 가지고 문제 제기한, 이거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강하게 의심합니다. 장난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더니 그 부분을 공격했는데 마침 그래도 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범죄로 수사 관할권이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자,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는데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헌법 84조 해석상 이제 내란죄로 기소가 되면 특권이 사라졌으니 일반 원칙으로 들어가서 법 앞에 평등에 따라 직권남용죄, 특히 이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본죄인데, 공수처의 뿌리인데, 뿌리를 박살을 내버리고 뿌리를 없애고 뿌리를 없애고, 예? 사상누각 뿌리를 없애고 내란죄만 또 기소를 해놓습니다. 검찰 선배들한테 아주 충성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재판에서 논란거리를 주는 겁니까? 수사 관할권부터 시작해서 강제 수사했던 체포영장, 또 구속영장, 그것도 지금 위법성 문제 다투게 생겼고, 그리고 공수처가 증거 수집한 거 모두 지금 위법하다고 주장할 거리 주고.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직권남용죄를 함께 기소하고 헌법 84조 해석은 재판관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합니까? 바로 정의를 혼란하게 하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캐치 못하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헌법 84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실제 사건에서 해석된 적이 없었습니다. 박근혜도 뇌물죄입니다. 헌법 84조가 직접 적용된 게 아니고, 이 뇌물죄 기소는, 소추는 탄핵받은 이후에, 재직 중에 소추할 수 없으니까 탄핵받은 이후에 그때 소추할 수 있다. 이 정도 소극적 의미였고, 윤석열은 대놓고 내란, 저는 반란. 지금 이렇게 되니까 84조 해석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기본적인 설명부터 해서 오늘 설명한 겁니다. 대통령은 외환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범죄에 맞춰서 대통령은 내란의 죄를 범하면, 이때 내란의 죄는 형법 1장 내란의 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형법 87조 내란죄뿐만 아니고 90조까지 예비음모, 선동, 선전죄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고, 같은 죄의 본질인 군형법 제1장 반란의 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 다만 그 주체가 대통령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내란의 죄가 문제가 됐는데, 지시를 해서 군인들에게 작당해서 총기 들고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군 지휘체계를 무력화시켰으니, 지시를 해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형법 33조에 따라 대통령도 이때는 반란, 거기까지가 바로
헌법 84조가 말한 내란의 죄의 실질적, 형식적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 정의는 실질적 정의입니다. 대법원은 계속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실질적 정의에 맞는 해석을 하면 이 내란의 죄에 바로 반란, 우두머리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내란의 죄를 범해서 재직 중 소출을 당하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헌법 11조 1항 평등의 원칙, 법 앞에 평등에 따라 있는 죄는 다 소추당한다. 특히 이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에서는 본죄고 박세연이의 내란죄가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직권남용죄도 함께 소추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은 전체를 모두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이제부터는 포인트마다 쇼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동호 변호사였습니다.